불면증으로 매일 새벽 산책을 하던 강민주는 우연히 검은 봉지를 몰래 버리는 이웃을 목격합니다. 미친 거 아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한다고? 일주일간 증거를 모아 신고를 결심하지만 범인이 평소 친절했던 이웃이라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과연 민주는 신고를 할까요? 아니면 규칙과 인간미 사이에서 그가 찾은 제3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요즘 들어 더 심해진 불면증 때문인지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네요. 38이 되도록 이런 증상과 싸우며 산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아파트는 고요합니다. 이맘때면 세상이 온통 제 것인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하죠. 운동화 끈을 묶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산책. 이게 요즘 제가 찾은 유일한 위안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경비실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고 이하늘 경비님이 졸고 계시는 게 유리창 너머로 보입니다.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현관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감쌉니다. 10월 초라 그런지 제법 쌀쌀하네요. 하지만 이 느낌이 좋습니다. 정신이 또렷해지는 기분이랄까요?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정해진 코스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단지 입구에서 시작해 놀이터를 지나 뒤편 산책로가로 이어지는 길이죠. 이 시간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똑같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마주칠 때도 있지만 오늘은 저 혼자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이터를 지나 뒤편으로 접어드는 순간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있나 싶어 고개를 들었죠. 아파트 뒤편 화단 쪽에서 후드를 깊게 눌러 쓴 사람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저처럼 산책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 사람은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 사람은 손에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주변을 확인하더니 재빨리 화단 구석에 봉지를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아파트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뭘 본 거지? 쓰레기를 몰래 버린 건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둠 속이라 정확히 보이지 않았거든요. 화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검은 봉지가 덤불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였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리수거장이 따로 있는데 왜 여기에 버리는 걸까요? 그냥 지나칠까 생각했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건 제 성격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최근 관리비 인상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많았던 게 떠올랐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도 한몫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아까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동료가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그냥 좀 피곤하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아침에 본 그 광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또 일어났어요. 이번엔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제만 그런 건 아닐까 싶어서요. 똑같이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같은 코스를 따라 걸었죠. 뒤편 화단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믿기지 않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후드를 쓴 사람, 검은 봉지, 재빠른 동작. 모든 게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이번엔 좀 더 가까이에서 봤지만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체격으로 봐선 여성인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진 후 다시 화단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봉지 옆에 새로운 봉지가 하나 더 놓여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며칠 더 지켜본 후 증거를 모아야겠다고요. 이건 단순히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질서의 문제니까요. 그날부터 저의 새벽 산책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평온을 찾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간으로 바뀐 거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3일째 되는 날, 저는 휴대폰을 들고 나갔습니다.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거든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화단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새벽 4시 20분, 평소보다 10분 일찍 자리를 잡았어요. 차가운 벤치에 앉아 있으니 엉덩이가 시렸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죠. 4시 25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 나타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켜고 대기했죠. 4시 30분, 정확히 그 시간에 후드를 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검은 후드티에 검은 봉지. 저는 숨을 죽이고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셔터 소리가 날까봐 무음으로 설정해뒀습니다. 연속으로 여러 장 찍었어요. 봉지를 화단에 던지는 순간 주변을 살피는 모습, 급히 돌아서는 뒷모습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후드가 너무 깊게 눌러져 있었거든요. 조금 아쉬웠지만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매일 나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각도를 바꿔가며 때로는 더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다른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후 봉지를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였어요. 찝찝하긴 했지만 정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음식물 쓰레기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이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포장된 도시락, 깨끗한 반찬 용기, 먹다 만 게 아니라 아예 안 먹은 음식들. 왜 만들어 놓고 버리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음식의 종류였어요. 죽, 미음, 부드러운 반찬들. 마치 환자식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더 커졌지만 더 이상 뒤지는 건 곤란할 것 같아 봉지를 도로 묶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 저는 동료 정수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규칙은 지켜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왜인지 바로 신고하기가 망설여졌어요. 여드레째 되던 날, 저는 봉지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영수증이었어요. 대학병원 암센터. 날짜를 보니 이틀 전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암 환자가 있는 집이구나. 그래서 환자식을 만드는 거구나. 하지만 왜 먹지 않고 버리는 걸까요?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홉째 날, 저는 각도를 바꿔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번엔 그 사람이 나오는 방향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동에서 나오는지 알면 범위를 좁힐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사는 동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같은 동 주민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열흘째, 저는 좀 더 일찍 나가봤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새벽 4시 정각, 동 입구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4시 20분쯤 동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후드를 쓴 사람이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아마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0하루째, 저는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봉지 안에서 영양제 포장이 나왔거든요. 고급 영양제였습니다. 환자를 위해 좋은 것만 먹이려는 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잖아요.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불법은 불법이니까요. 저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신고할까 말까? 2주째 접어들던 날, 저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도 많고 봉지 속 내용물도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었거든요. 밤새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일단 경비실에 가서 상담을 해보자고요. 혼자 결정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전에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하늘 경비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경비님은 사진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꼭 신고하셔야 하냐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경비님이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경비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요즘 다들 힘들게 사시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규칙 위반인데 왜 봐주자는 건지. 경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조용히 처리하겠다고요. 쓰레기도 치우고 그 사람한테 경고도 하겠다고. 하지만 정식으로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저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경비님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 사람을 아시냐고 물었지만 경비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만 지으셨죠. 경비실을 나오며 화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명백한 규칙 위반인데 그냥 넘어가자니요. 공동체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회사에 가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정수에게 다시 물었어요. 경비가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신고해야 한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원칙은 지켜져야 하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부녀회장님께 연락드려 보기로요. 부녀회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곳이잖아요. 퇴근 후 아파트 게시판에서 부녀회장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박소연 회장님.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박 회장님의 목소리가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며 흥분하셨어요. 당장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녁 8시 회장님 댁으로 오라고 하셨죠. 아내에게 말하고 6층에 있는 박 회장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박 회장님이 저를 맞았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아 앉았습니다. 박 회장님은 차도 주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사진을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드렸죠. 박 회장님은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있다니 우리 아파트 품위가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저보다 더 흥분하신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경비한테는 얘기했냐고요. 했다고 하자 이안을 경비 얘기냐며 코웃음을 쳤어요. 그 사람은 원래 일 처리가 미온적이라고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당장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확인을 요청하자고 하셨어요. 범인을 찾아내서 과태료를 물리고 경고 조치를 하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박 회장님의 태도가 너무 공격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물론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뭔가 사연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런 말을 꺼낼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관리비가 왜 오르는 줄 아냐고요.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이라고요. 쓰레기 처리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제대로 분리수거도 안 하고 아무데나 버린다고 화를 내셨어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닐까? 그냥 경비님께 맡기는 게 나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미 일은 커져버렸어요. 박 회장님은 내일 아침 제일 먼저 관리사무소에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가자고 하셨고요.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정말 신고까지 해야 하냐고요. 좀 심한 거 아니냐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화단 쪽을 보니 또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난 거죠.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후드를 쓴 사람, 검은 봉지,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박 회장님과 함께 관리사무소에 가야 했으니까요.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습니다. 아침 9시 박 회장님과 함께 관리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저희를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박 회장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CCTV를 확인해야 한다고요. 소장님은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CCTV는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다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박 회장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명백한 규칙 위반 사항이라며 목소리를 높이셨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소장님은 사진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알겠다고 CCTV를 확인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세 사람은 사무실 안쪽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소장님이 날짜와 시간을 입력했습니다. 새벽 4시 20분부터 재생하셨어요. 화면에는 어두운 아파트 뒤편이 보였습니다. 화질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사람의 움직임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4시 30분쯤 화면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후드를 쓴 사람. 제가 매일 목격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박 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소장님이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후드가 너무 깊게 눌러져 있었거든요. 박 회장님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다른 각도 CCTV는 없냐고요. 소장님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동 현관 쪽 CCTV였어요.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렸습니다. 4시 25분,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정체를 알 수 있겠구나. 소장님이 화면을 천천히 재생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후드를 쓴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관 위쪽을 확인하는 듯한 동작이었어요. 그 짧은 순간 후드 안쪽 얼굴이 살짝 보였습니다. 소장님이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화면 속 사람은 신비 씨였습니다. 3층에 사는 신비 씨.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는 그 이웃이었어요. 박 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303호 신비 씨 아니에요. 맞죠? 소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신비 씨가 확실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신비 씨, 항상 밝게 웃으며 인사하던 그분이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시던 그분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이미 흥분해 계셨어요. 당장 찾아가자고 하셨습니다. 호되게 혼을 내야 한다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죠. 소장님도 동의하셨어요.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신비 씨를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생각을 좀 해보면 안 되겠냐고요. 박 회장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증거도 다 있는데 왜 망설이냐고 하셨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문서로 경고를 하겠다고요. 우편함에 넣어드리겠다고. 그리고 며칠 지켜본 후 계속되면 그때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자고 하셨어요. 박 회장님은 미온적이라며 불만을 표하셨지만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시간을 좀 벌었으니까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오며 박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민준 씨가 너무 착하신 것 같다고요. 이런 일은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내내 신비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 점심시간에 정수에게 물어봤어요. 신비 씨를 아냐고요. 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요. 3층이면 저희 층인데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사실 신비 씨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쳤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어떡하지?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아내에게 물었더니 아내도 난처해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또 일어났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오늘도 신비 씨가 나올까요? 경고문을 받았는데도 계속할까요? 창문 너머로 화단을 지켜봤습니다. 4시 30분 어김없이 신비 씨가 나타났어요. 검은 봉지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모습.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신비 씨를 직접 관찰해 보기로요. 신고가 아니라 이해를 위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신비 씨를 다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목적이 달랐어요.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낮 시간에 신비 씨의 생활 패턴을 살펴봤어요. 아침 10시쯤 신비 씨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주민들보다 훨씬 꼼꼼했어요. 플라스틱, 종이, 비닐, 음식물.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리했습니다. 심지어 페트병 라벨까지 다 떼어서 버리시더군요. 이런 분이 왜 밤에는 불법 투기를 할까요? 모순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낮에는 정상적인 분리수거, 밤에는 검은 봉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행동이었어요. 마치 이중 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신비 씨가 마트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장바구니가 가득했어요. 주로 채소와 과일 그리고 고기였습니다. 건강식 재료처럼 보였죠. 저녁 6시쯤 신비 씨 집에서 요리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맡았어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다음 날 새벽 그 음식들은 검은 봉지에 담겨 화단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정성껏 만든 음식을 버리는 걸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신비 씨가 버린 봉지를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이번엔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새벽 5시 신비 씨가 떠난 후 화단으로 갔습니다. 장갑을 끼고 봉지를 열었어요. 예상대로 음식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특이한 점들이 보였어요.
모든 음식이 작은 용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락처럼요. 그리고 대부분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어요. 죽 한 그릇, 미음 한 그릇, 부드럽게 조리된 생선살, 누군가를 위해 만든 음식 같았습니다. 봉지 바닥에서 또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병원 처방전이었어요. 대학병원 종양내과. 환자 이름은 신비 씨 성함과 성이 같았습니다. 가족분인가 봅니다. 처방약 목록을 보니 대부분 항암제 관련 약들이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암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환자식을 만드는 거구나. 그런데 왜 드시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봉지를 도로 묶으며 생각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입맛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래서일 겁니다. 갑자기 신비 씨가 불쌍해졌습니다. 환자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지만 결국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낮에는 차마 버릴 수가 없었겠죠.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졌어요. 대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아직도 계속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요. 회장님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미온적이라고 이러다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저는 죄송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신고하지 않기로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신비 씨와 직접 대화를 나눠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신비 씨는 여전히 밝게 인사하셨어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신비 씨를 지켜봤어요. 조심스럽게 봉지를 들고 나오는 모습, 주변을 살피는 모습, 급히 돌아가는 모습, 모든 게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신비 씨를 기다리기로요. 그리고 직접 말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놀라시면 어떡하지? 화를 내시면 어떡하지? 걱정이 앞섰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잠을 설쳤어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길로 가기로 했어요. 신비 씨가 나오는 동 입구 쪽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나오시면 자연스럽게 마주친 것처럼 말을 걸 생각이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4시 25분, 동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후드를 쓴 신비 씨가 나오셨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말을 걸어야 합니다. 신비 씨가 계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발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운동화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신비 씨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후드 안쪽에서 두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람과 당황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신비 씨는 검은 봉지를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비 씨, 저예요. 강민준이요. 신비 씨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지를 꽉 쥔 손가락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새벽 공기만 차갑게 흐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신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신비 씨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혼내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신비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했어요.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 해서요. 신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후드 밖으로 떨어지는 눈물방울이 보였어요. 한참 동안 신비 씨는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신비 씨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침내 신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설명할게요.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집으로 와주시겠어요? 여기서 말하긴 좀.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비 씨는 검은 봉지를 다시 들었어요. 일단 이것부터 버리고 올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같이 가도 될까요? 신비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이서 화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신비 씨는 평소처럼 봉지를 화단 구석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긴 한숨을 쉬었어요. 돌아오는 길, 신비 씨가 말했습니다. 이것저것 보셨죠? 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며칠 전부터 지켜봤어요. 신비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층수만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층에서 문이 열렸어요. 신비 씨는 303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몇 번을 잘못 눌렀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어요. 들어오세요. 신비 씨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에서 스산한 약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 냄새였죠. 신비 씨가 실내화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병상이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였어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호흡기가 연결돼 있었어요. 신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말기암이에요. 신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개월 전에 진단받으셨어요. 병원에서는 석 달이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워낙 강하셔서 아직 계세요. 저는 신비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후드를 벗은 얼굴은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것처럼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앉으세요. 신비 씨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았어요. 신비 씨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설명할게요. 신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짓이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신비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요. 어머니는 치매도 함께 앓고 계시대요. 암보다 치매가 먼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거의 드시지 못한다고요. 입맛도 없고 기억도 없고 먹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신대요. 하지만 저는 매일 5끼를 만들어요. 신비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혹시 한 숟가락이라도 드실까 싶어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거의 다 버려져요. 신비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루에 4끼, 5끼. 정성껏 만들지만 결국 쓰레기통으로 가요. 그게 너무 슬퍼서 차마 낮에 버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신비 씨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신비 씨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저를 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정상적으로 분리수거를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음식물 쓰레기 양이 너무 많았대요. 하루에 4~5끼를 만들고 대부분 버리니까요. 관리비 고지서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이웃들의 시선이었대요. 신비 씨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혼자 사는 집에서 왜 쓰레기가 저렇게 많이 나오냐고요. 어떤 분은 직접 물어보기도 했대요. 혹시 음식물 장사하냐고요. 아니면 여러 명이 같이 사냐고요. 신비 씨는 그때마다 설명해야 했답니다. 어머니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설명하는 게 더 힘들었대요. 사람들이 동정하는 눈빛으로 봤거든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힘들겠다. 그런 말들. 신비 씨는 그런 동정이 싫었답니다. 3개월쯤 됐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대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요. 다른 주민들의 2배가 넘었답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대요. 신비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음식을 안 만들 수도 없었어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한 숟가락이라도 드실 수 있으니까요. 그게 신비 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새벽 투기였대요. 신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된 일인 거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웃들 눈치도 보이고 관리비도 부담되고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경고문은 받으셨죠? 네. 신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어제도 또 어머니가 안 드셔서요. 신비 씨는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부엌 식탁 위에는 작은 용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미음 갈아 만든 과일 주스, 부드러운 반찬들. 오늘 새벽에 만든 거예요. 신비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실 때마다 한 숟가락씩 드려요. 하지만 대부분 삼키지 못하세요. 그냥 흘러내려요. 냉장고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안에는 비슷한 용기들이 가득했어요. 어제 것, 그저께 것,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버려요. 더 두면 상하니까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매일 만들고 매일 버리고 그 반복 속에서 신비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신비 씨가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신비 씨는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원래 식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신비 씨가 말했습니다. 하루 세끼 절대 걸으면 안 된다고 하셨죠. 아프기 전까지는 매일 제 밥을 차려주셨어요. 그런 엄마가 이제는 한 숟가락도 못 드세요. 신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너무 슬퍼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만들어요. 혹시 엄마가 기억하실까 싶어서요. 어제는 엄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냄새라도 맡으시라고요. 신비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눈을 뜨시긴 했는데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위로해야 할까요? 괜찮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괜찮지 않으니까요. 신비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병원에 모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집에 있고 싶다고 하셔서요. 마지막까지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를 신청했대요. 일주일에 2번 간호사님이 오신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신비 씨 혼자 돌봐야 했어요. 회사도 그만뒀다고 합니다. 저축한 돈으로 살고 있어요. 신비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치료비, 약가, 생활비. 빠듯해요. 그래서 관리비까지 오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신비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신비 씨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신고하실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만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박 회장님이 알고 계세요. 신비 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관리사무소도 알고요. 이미 경고를 받았잖아요. 계속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분명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신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민폐를 끼쳤어요. 민폐가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도와야 할 일이에요. 신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새벽 6시가 다 됐어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신비 씨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방법을 찾을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짐했습니다. 신비 씨를 도와야 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해.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신비 씨 집에 다녀왔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신고는 안 할 거죠. 당연하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회사에 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비 씨를 도울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정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리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정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규정이 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박 회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준 씨, 그 일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계속되던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어요. 회장님,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저는 신비 씨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를 모시고 계신다는 것, 음식을 만들어도 거의 드시지 못한다는 것,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님은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잖아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한 번만 다르게 처리할 수 없을까요? 신비 씨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박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은 그래요.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이미 경고를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같이 가시죠. 제가 제안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같이 가서 신비 씨 상황을 설명해요. 특별한 경우니까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박 회장님은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그게 될까요? 해봐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안 되면 제가 신비 씨 음식물 쓰레기 비용을 대신 내겠습니다. 정말요? 박 회장님의 목소리가 놀란 듯 했어요. 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이건 도와야 할 일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신비 씨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신비 씨가 문을 열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준 씨, 무슨 일이세요? 같이 관리사무소에 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요. 신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더 이상 민폐를 끼칠 수 없어요. 민폐가 아니에요. 제가 신비 씨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신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보고 갈게요. 10분 후 우리는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님도 이미 와 계셨어요. 신비 씨를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장님 앞에 셋이서 앉았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소장님, 신비 씨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경고를 했는데요. 계속 위반하시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저는 신비 씨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를 돌보고 있다는 것, 음식을 만들어도 거의 드시지 못한다는 것,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는 것. 소장님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신비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박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이번 경우는 좀 특별하지 않나요? 우리가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없을까요? 소장님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문제인데요. 특수한 상황이니 감면을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신비 씨가 정상적으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특별 수거함 같은 거요.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방법이네요. 제가 호스피스 환자가 있는 경우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신비 씨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소장님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네, 규정을 찾아보니 있네요. 신청서만 내면 됩니다. 그럼 음식물 쓰레기 비용도 감면되나요? 박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50%까지 가능합니다. 소장님이 대답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비 씨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소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해진 장소에 버려주세요. 더 이상 화단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신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박 회장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니 서로 이해하고 도와야죠. 그게 이웃 아니겠어요. 관리사무소를 나오며 신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새벽 산책을 나갔습니다. 화단 쪽을 지나는데 깨끗했어요. 더 이상 검은 봉지가 없었습니다. 분리수거장 쪽으로 가봤습니다. 신비 씨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계셨어요. 이번엔 당당하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밝은 목소리였어요. 저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비 씨.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어제 한 숟가락 드셨어요. 신비 씨의 눈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죽을요. 제가 만든 호박죽 한 숟가락. 정말 기뻤어요. 저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비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민준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신비 씨가 잘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힘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정의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 그게 진짜 정의라는 걸. 아내가 일어나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잘했어요. 당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아내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불면증도 잊은 채로요. 꿈속에서 신비 씨와 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식탁을 사이에 두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산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어요. 누군가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의 새벽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